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 달력도 한 장 남았습니다. 참 어려운 장 속에서 애쓰셨죠. 연말을 맞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산업 섹터별로 올 한 해 정리하고 내년 전망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항공, 우주, 방위산업입니다. NH투자증권 이재광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워진 한파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 디페노믹스라는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디펜스하고 네. 이코노믹스를 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첨단 기술의 집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수산업 아니고 수출산업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디페노믹스라고 하면은 이제 방위산업을 뜻하는 디펜스, 그리고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 이제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이 이 첨단 과학기술이 더해진 국가의 그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내수를 중심으로 좀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단연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대량 구매한 게 톱 뉴스였어요. 네, 지금도 톱 뉴스고요. 일요일 날 뉴스 나왔던 걸 보면은 당장 내일 또 추가적으로 폴란드에서 추가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그 동유럽 쪽에 안보 위협이 매우 높아졌죠. 특히나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7월에만 기본 계약으로 나온 게 이제 K2 전차를 약 1000여 대, 그리고 K9 자주포는 648대, FA50 경공급기는 48대를 기본 계약을 했고요. 또 10월에는 뒤이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288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계약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실행 계약만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23억 달러가 되고요.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돈으로는 한 17조 정도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폴란드 무기 공급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밀 협상 내용도 있고 해서 한계는 있겠지만은 확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한번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급 스케줄은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이거는 여기저기 이렇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일단 무기 체계별로 차이는 다 있어요.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폴란드 군이 요구하는 성능으로 이제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개량된 모델은 2026년부터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이제 23, 24, 25년까지는 이 긴급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 긴급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내주는 이걸 또 업계에서는 이제 갭필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갭필러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갭필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무기 체계를 교체할 때 구형 무기 체계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이런 시기를 메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가 이미 많은 무기를 이제 수입하는데 추가로 또 눈독 들이고 있는 국산 무기 또 있습니까? 많죠. 일단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레드백 보병 장갑차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장갑차 중에 K808 장갑차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개발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추가 계약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한 무기가 상당히 대량입니다. 이게 군수 산업에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연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대량으로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생산이 많아질수록 대량 생산을 할수록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대당 원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개량에 따른 성능 경쟁력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무기를 개량한다,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요가 없는데 이거를 개량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폴란드를 필두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은 개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경쟁이 좋아지고 이건 뭐 비단 뭐 꼭 수출만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경제성을 떠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일단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꼭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을 할 때 또 당연히 수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가 받쳐줘야지 이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어떻게든 개발을 했어도 수요가 없으면은 그 무기 체계는 결국은 도태됩니다. 왜냐면은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이어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도 계속 해줘야지 무기 체계의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많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만약에 내수에서 다 다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최고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규모가 커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참 되게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량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어만 해도 벌써 무기 체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무기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우리나라 무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무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무기라고 하면은 뭐 칼이라든지 아니면 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사실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웨폰 시스템을 번역을 한 건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무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기 하나에도 여러 가지들이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더 최근에는 무기들마다 다 연동이 되게 이렇게 다 그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이 무기 체계의 성능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 체계 이렇게 부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국 무기 수입할 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이 근본적으로 뭐 기술력 신인도가 좋아서 이제 선전을 하는 거겠지만 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뭐 세계 뭐 특히 좀 힘이 약한 여러 나라들이 야 이거 결국 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무기가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그냥 뭐 전쟁이 나서 당연히 단순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수출이 된 거냐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폴란드라고 예를 들어도 폴란드에 지금 수출하는 것도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고 진행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갑자기 뭐 누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고 준비가 돼 있던데 이제 갑작스러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안보위협이 올라가니까 뒤로 뒤쳐져 있던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가 앞으로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이런 곳은 폴란드뿐만 아닐 겁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꼭 동유럽 쪽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보고 비슷한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안보 위협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국가적 분쟁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작은 전쟁들은 계속 또 있었는데 이런 전면전은 이제 예상치 못한 전면전이지만 전쟁은 지구상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기존에는,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과거에 냉전 전에 있었던 뭐 2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잔혹한 전쟁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 달라진 거죠. 아,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다시 또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원래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통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보장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런 공격을 했는데, 사실, 다른 안전을 보장해줬던 다른 이제 강대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진 않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유엔이라고 하죠. 예, 국제기구도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해 있는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딱히 뭔가를 액션을 취한 건 없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전쟁 같은 비상 사태에 있어서 이런 국제기구나 국제사회가 냉혹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예, 우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안보 위협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제일 큰 싸움은 미중 패권 싸움인데. 그렇죠. 이 미중 패권 싸움 벌어진 다음에 안 그래도 국방비 좀 꾸준하게 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방비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정확한 통계가 있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딱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고, 많이 인용하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도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중 경쟁 심화가 있었을 거고요. 다른 지역에도 국지적인 분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요. 숫자로 보시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4년까지는 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작년에는 전체 다해서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실력이 좀 들통난 것도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무기 수출 뭐 제재도 또 강화가 됐고요. 러시아 지금 무기 수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큰 수출국이잖아요, 러시아가. 네, 일단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자리를 계속 지켜왔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계 무기 시장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게 입장이 좀 지배적이고요. 이유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전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 자체에 대한 이제 기존에 수입하던 나라들도 좀 신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러시아의 무기 수출 비중 약화는 뭐 비단 지금의 일은 아니고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2017년 이전에 이제 러시아가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성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런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이 제재에 따르면 이제 그런 적성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면은 그 나라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이제 제재들이 가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은 이제 튀르키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원래 F-35 개발 프로그램에 초기에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이제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S-400 미사일인데요. 뭐 설명하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런 지대공 방어 시스템을 러시아 걸 쓰면은
F-35에 대한 정보가 누출돼서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경각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러시아에 수호이 35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철회하고 프랑스에 라파를 도입을 했고요. 이집트, 알제리 등도 마찬가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017년부터 이미 균열이 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는 그 제재 자체가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러시아에서 조그만 무기를 사더라도 아예 이제 다른 노선을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무기 수입을 선택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러시아 무기 수출이 위축되는 게 결국 한국의 이제 방위 산업한테는 큰 기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시장을 다 우리나라가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요. 더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 17년 이후부터 있었던 일들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따지면 사실 프랑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무기 중에 이제 가장 비싸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항공기 이런 미사일 등인데요.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라팔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라팔이 2017년부터 되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전에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죠.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산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KF-21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수입한 거는 수호이 35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거지, KF-21을 대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그 하이엔드가 있고, 미드엔드가 있고, 로우엔드가 있는데, 라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에 속하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혜를 프랑스에서 많이 받았고요. 또 하면 중국도 좀 받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러시아 거를 이제 쓰던 나라들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를 좀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게 무기의 성능이나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운신의 폭을 좀 잘 운용한다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구소련제 무기 체계를 사용하던 국가들이 이걸 바꿀 때 우리의 무기 체계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 수출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좀 이해하기 편하게 수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 2010년 이후부터인데요. 대략 표 보시는 것처럼 한 연간 한 25에서 35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수주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하게 되죠. 거의 70억 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컸던 거는 일단 아랍에미리트의 우리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수주를 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호주의 K9 자주포 수주, 이게 이제 더해지면서 거의 70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일단 확정된 것만 더해줘도 이거는 충분히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하나만 해도 지금 123억 달러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국가들까지 하면은 지금 거론되는 걸로는 200억 달러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게 성장률이 엄청나게 가파르군요. 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만 놓고 보면은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는 사실 좀 수주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라간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팔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서 다른 국가에서도 주문할 때 훨씬 유리해지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무기라는 건 한번 사면은 최소 30년 이상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후속 지원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또 업그레이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 그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거다라고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사실 뭐 무기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할까요? 네.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의미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폴란드에서 이번에 이제 대량으로 구매한 것들 중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K9 자주포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K9이라고 부르는데요. K9 자주포는 사실 폴란드 수출 전에도 우리 국산 무기체계 수출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자체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필요로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좋았고 성능도 빨리빨리 개량이 돼서 인기가 많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A50은 이제 경공격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FA50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공격기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앞으로는 전투기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전투기로 분류된다고 하는 거는 성능이 전투기처럼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원래는 FA50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투기라고 하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동안에 통합 작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 비용도 비용이고 사실상 미국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좀 안 해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또 승인을 해줬고 비용 같은 경우도 폴란드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공격기에서 전투기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 그러면은 또 향후에 수출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숫자로 표현드리면은 지금 이제 FA50은 개량이 된 걸 가정을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F-16 전투기보다 현재 신품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 가격은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은 한 70%까지 낼 수 있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전투기로 진화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2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K2 전차는 수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내 양산을 이제 목표로 먼저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국산화 문제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국내 양산도 좀 늦어지고 대수도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약 1,000대가량을 이렇게 주문함으로써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K2 전차도 K9 자주포처럼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 분야 주로 살펴봤고요. 이게 민간 분야도 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랑 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뭐 100% 코로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항공우주 방위산업의 이제 수요로 나눠보면은 크게 이제 민간 수요와 군용 수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민간 수요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항공 운송 수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엄청나게 급감했어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급감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배경은 이제 백신 접종자 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각 나라들이 여행 제한을 완화한 게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이제 보시면요. 코로나 발생 전, 뭐 2019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약 한 75%까지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ATA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글로벌 이 항공 운송 수요가 올해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계속 회복을 하고 내년에는 한 2019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2024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당겨진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중간에 뭐 코로나 변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동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항공 운송 수요는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뭐 전망이 이제 보잉이랑 에어버스에서도 항공기 생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41년까지 그 항공 운송 수요 전망은 보잉 같은 경우는 연평균 3.8%를 보고 있고요. 에어버스는 3.6%,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한 3.5에서 4% 정도 연평균 이렇게 다시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보잉 말씀하셨습니다만 737 맥스 이게 뭐 초창기에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항 이제 금지가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중국 항공사들은 아직 운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운항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면 수요도 급증을 하겠죠. 이 항공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아직까지 해결이라고 하긴 뭐하고 완화되지 않는 지역이 유일하게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그 보잉 737 맥스에 대해서 운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는 해제됐는데 실제로 이 중국의 항공사들이 아직까지 그 운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항공사들이 이미 갖고 있는, 앞으로 갖고 올 게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그 737 맥스가 한 100대 정도가 되는데요. 뭐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요. 그 운항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져올 것, 이미 주문을 해놨던 것 중에 가져올 게 보잉에 따르면은 한 290대 정도가 지금 737 맥스 재고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주문한 거라고 합니다. 예. 제 생각은 시간의 문제지 일단 중국에서도 737 맥스는 결국 재개될 거로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은 뭐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했다가 풀어준다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동 수요는 엄청나죠. 중국 내외부 국내선만 해도. 예. 근데 그 수요를 다 맞추려면은 현재 보잉 737을 배제하고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에어버스에만 아무리 주문을 준다 해도 에어버스도 다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간 항공기 수요는 뭐 이미 이제 본격 회복세인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항공기 인도 대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민항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양대 시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그 인도 대수를 보면은 일단 2020년에는 급감했었습니다. 예. 연간 다 해서 이제 인도된 게 나간 게 723대였는데요. 이거는 거의 2019년 전년 대비 40% 정도 이렇게 급감했던 수치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51대로 이제 좀 늘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19년보다는 23% 낮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감소폭이 좀 완화된 건 있었지만 어쨌든 낮았던 거고요. 올해는 아직 이제 다 끝나진 않았지만 3분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한 765대가 이미 인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 동기 대비 2019년 3분기까지 해서 대비 보면은 6.5%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쪽의 수요가 될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제 전망 기관의 이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동안 앞으로 2031년까지 이제 거의 한 19,000대 정도의 민항기가 생산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뭐 올해는 한 1,200대 정도가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2029년에는 2,100대까지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 민간 항공기 수요가 회복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항공우주 산업 뭐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왜냐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민항기를 다 만들진 않습니다만, 우리도 거기에 부품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어떤 거를 제공하냐, 예를 들면은, 일단 기체 구조물, 동체 같은 경우나 날개,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그게 조립이 돼서 예. 민항기가 되고요. 또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엔진 전체를 다 만들지 않지만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민항기 수요가 늘면은 주문이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우주 방위산업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냐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군용 수요 쪽이 57%였고요. 예. 민간 수요 쪽이 한 43% 정도 됐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바뀌긴 하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사실 민수가 훨씬 더 컸습니다. 55%, 그렇군요. 군수가 45%였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민수 쪽이 이제 위축되면서, 이제 이 비중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수 비중이 다시 49% 정도로 올라옵니다. 예. 왜냐하면 엔진 부품 수출도 늘어나고 또 이제 항공기들이 다시 움직이니까 민항기에 대한 정비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49%면 아직 낮은 거죠. 원래 한 55% 이상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부분은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게 이 분야만이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혁신의 파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항공우주 방위산업 안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산업 내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고성장할 분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주 인터넷 그리고 AAM, 우리가 UAM이라고도 하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AM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주 인터넷은 이제 초공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6G 시대에 아마 필수 인프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AM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상용화 시기도 이제 곧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이제 항공 선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지역에 그 가만 인증을 득하고 그리고 최소한 4명 이상을 일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첫 상용화는 지금 한 24년, 빠르면 24년, 늦어도 27년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이 AAM용 항공기, 그 eVTOL이라고 하잖아요. 전기로 움직이는. 이 eVTOL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산업이 되고 상용화가 되려면은 많은 생태계들이 필요하죠. 사실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항 같은 이런 이착륙 시설도 필요하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이용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모빌리티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요. 또는 이걸 서비스해주는 그런 주체도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항공사에서 서비스해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이 이비톨이라는 항공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그런 이착륙 시설도 지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맞게 이런 서비스의 형태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우리가 경제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항공기의 개발이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유럽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조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FAA의 가만 인증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기준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2024년에는 군용 이비톨을 우리가 서비스할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요. 2025년에는 민간용
우리가 실제로 일반 승객이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이비톨 제조사들이 항공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항공기를 제조하면은 그거를 서비스하는 게 아마 항공사가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업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AAM 서비스가 공항 셔틀, 우리가 보통 공항 갈 때 타고 가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처음에는 그게 제일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냐? 초기 사업 모델로 이제 공항 셔틀이 왜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인프라 구축에도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도 공항 주변은 많은 통제가 돼 있고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땅도 있죠. 그리고 현재 공항의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버티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비톨을 이제 정비하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공항을 오고 가는 양질의 기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이비톨 제작 업체에 선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아처에 한 300대를 이미 선주문을 했고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영국의 버티컬에 400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사들은 이걸 통해서 공항 셔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전략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탄소 배출 감소시키는데도 큰 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또 다른 대형 항공사라고 하면 이제 델타 항공이 있을 텐데요. 예. 델타는 그동안에 딱히 뭐 주문을 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일까 뭐 궁금증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델타 항공도 이 AAM 서비스에 진출을 하는 발표를 했는데 델타 항공은 조금 앞서 말씀드린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하고는 좀 다른 전략입니다. 예. 일단 델타가 투자를 하고 손을 잡은 업체는 조비랑 손을 잡았고요. 조비에 투자를 하고 운항을 델타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네, 델타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인프라를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운항은 이제 조비에서 담당하기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있고요. 이런 좀 다양한 전략으로 항공사들이 AAM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마도 AAM 초기의 주력 어떤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 공항하고 연결하는 네. 뭐 그런 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현실성이 좀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또 이제 안전성도 확인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뻗쳐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출퇴근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가려면은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베드가 되겠군요. 네. 예. 이게 이제 AAM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율 운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뭐 지연 없는 통신 이런 게 뭐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 지금 이른바 뭐 우주 인터넷 분야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용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쉽게 우주 인터넷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의를 하자면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인프라를 깔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주 인터넷은 보통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오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성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3개 정도의 위성만 있으면은 극지방을 빼고 전 지구를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지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36,000km 정도에 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상망보다 좀 느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저궤도 위성이 결합되면은 일단 저궤도 위성은 한 1000km 이내에 이렇게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연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속도도 뭐 이제 그거의 그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지궤도 위성보다는 빠릅니다. 그리고 경사각을 조절함에 따라서 극지방까지 이게 커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우주 인터넷 시장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전문기관 자료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유로컨설트에서 이제 현재 추정키로는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가 현재는 한 4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연평균 14%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2030년경에는 156억 달러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좀 봤는데 유로컨설트 전망이 제일 보수적인 전망이고요. 더 센 전망도 많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보수적인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유로컨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왜 이런 게 전망을 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 높은 성장률을 이끄는 거는 저궤도 위성이 이끄는 거고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가 한 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이게 74억 달러로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치환해 보면 한 37%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연평균 7%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배 빠르게 저궤도 위성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궤도 그 위성을 통한 우주 인터넷 시장이 전체 우주 인터넷의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년 뒤에는 절반 이상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주 인터넷 시장은 대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입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 크게 세 업체로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세 업체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하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3,500개 정도를 이미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중에서 한 3,200개 정도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극지방 커버가 안 됩니다. 경사각이 이제 달라서 극지방 빼고 전 지구를 커버하려면은 한 4,40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1단계 목표예요. 지금 스페이스X는 한 번 쏠 때 대략 한 60개 정도 쏘고 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한 달에 거의 3-4번,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쏘는 수준으로 쏘고 있는데요. 역산을 해보면은 4,40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3,200개 정도다라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일단 4,400개가 다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1단계의 위성 구축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 지구를 커버하는 그런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 사실 지금도 위도 높은 지역은 베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회사가 원앱이라는 회사고요. 원앱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22일 기준으로 462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큰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스타링크는 한 500에서 700km 고도에 올라가고요. 원앱은 한 1200km 정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에 하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버하는 에리어가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타겟으로 하는 시장도 좀 다른 여러 가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원앱 같은 경우는 경사각의 이제 스타링크랑 좀 달라서 극지방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극지방에 왜 커버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극지방에 비행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유럽 가거나 할 때 이제 북극으로 이렇게 많이 가죠.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극지방 커버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원앱은 전 지구, 극지방 포함한 전 지구를 이제 커버하려면은 648개가 필요하고요. 그걸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요. 462개를 올렸는데 648개가 총 648개가 필요하다. 이것도 역산을 해보면은 원앱은 한 번 쏠 때 한 35개 정도 쏘고 있습니다. 위성을요. 그리고 매주는 못하고요. 자체 로켓이 없어서 매주는 못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지구 커버가 되고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죠. 원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북위 50도 이상 지역, 캐나다나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앱은 이제 유텔셋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위성 통신 업체와 지금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병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을 동시에
가지고 서비스하는 최초의 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 시너지도 클 거고요. 그래서 원앱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 쏜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로켓 발사 업체들하고 계약을 다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요. 한 3, 4년 걸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은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한 3,300개 정도를 올리려고 계약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 쏜다라고 하면은 한 3, 4년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앞으로 들어올 신규 진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은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참 힘든 시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룬 이 우주항공 방위산업은 참 그 와중에도 참 좋았는데, 자, 2023년 우리 이 의원님, 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한 해가 될 걸로 좀 예상이나 뭐 기대하십니까? 네, 뭐 예상인데요. 일단 방위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무기 체계 올해 일단 수주한 게 내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갭필러 긴급 수요는 나갑니다. 이미 뭐 K2나 K9은 4분기 때 일부가 나갔었고요. 그게 내년에는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서도 확연히 개선되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꼭 폴란드나 이런 쪽 아니어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도 사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뭐 얘기되고 있는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무기 체계 수출 쪽에 이런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수 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공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쪽 관련된 실적들, 예를 들면 카이의 기체 구조물 사업,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엔진 부품 사업, 이쪽에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사업 관련해서도 우주 인터넷은 일단 내년부터 스타링크도 그렇고 원앱도 그렇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가치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AAM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뭐 이제 실제 서비스가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이 점차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이정표 마일스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미리 가치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